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8번째 페이지.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역사극의 엔딩 크레딧을 유심히 보시면 이분의 이름 석자가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작자들이 신뢰하는 역사극 자문위원 박광일 선생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코너도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마지막을 좀 잘 써야겠더라고요. 이 마지막 하니까 이 예. 코너가 끝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의 마지막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박광일 선생님도 잡지사 개국공신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 딱 한 주 못 나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지사 최다 출연자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올 한해 되게 에피소드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가 뭐 조선 직업 잠역사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팔도유람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쓰신 갓이 아직도 CG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갓을 쓰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CG 기술을 쓰려면 굉장한 제작비를 투여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제작비죠. 그 제작비를 소품으로 퉁쳤던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올해 다뤘던 것 중에. 아무래도 팔도유람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하. 제가 이제 원래 역사 기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사 코너에서 좀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다뤄서 재미있었던 부분, 무엇보다 제주도 얘기라든지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 팔도 유람을 사실은 시 군단위로 가야 돼요. 시 군단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자체 하나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특집처럼 할 때 그 각각 장소에 얽혀 있는 역사 이야기, 그다음에 인물 이야기,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 시 군단위로 가면 거의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수준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은 또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대전 그런 식으로 그냥 후루룩 훑고 지나간 거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한우 특집 때 이제 구독자 한우 그리기 대회 했던 것도 생각나고 참 많은 것들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이라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 또 지지난 시간에는 12.12 군사반란, 영화 서울의 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여서 이런 역사물이 나오면 고증 얘기가 꼭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게 연출을 했는가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도 제작사 측으로부터 사극 고증 요청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많이는 아니고 가끔 받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상영했던 드라마 하나,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또 상영할 방송할 드라마 하나,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몇 개, 요런 정도 그 고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거는 다 챙겨 보시나요? 맨 끝에 엔딩 크레딧 잠깐 지나갈 때 내 이름 빠뜨렸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고증이 잘 반영됐나가 아니라 이름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자문해주고 고증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1초도 안 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뭔가를 물어보시고 또 그 과정이 굉장히 또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최근에 사극에 대해서 제작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갖게 되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장면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소한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소한 것이 사실은 그 드라마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왕이 이제 예를 들어 경연에 참여할 때 그 경연에 참여할 때 어떤 책이 옆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책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이 예를 들어서 뭐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역사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국조보감이라든지 이런 책이 있으면은 그 분위기하고 어울리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소학이 들어가 있다거나 명심보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면이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국무회의 때 약간 한글 교과서 있는 느낌. 그렇죠. 초등학교 교과서 놓고 국무회의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그 도박을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도박이 뭐가 있었을지. 조선의 도박? 투전 같은 게 있는데 예. 투전 말고 뭔가 좀 화려한 도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골패라고 해서 마작하고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소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찾아낸 것들을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근데 그걸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있는. 선생님이 그거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시대 의궤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자료를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좀 접근이 좀 빠르니까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도 찾아보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도 하면서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과정이 진짜.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1초도 안 되는 장면이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예. 고증 난도가 가장 높은 시대가 있을까요? 고증 난도는 사실 조선 전기 이전은 다 어렵습니다. 조선 전기 이전. 네, 일단은 자료가 많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림 자료가 좀 있어야 그 시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림 자료,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나 삼국시대로 가면은 이제 그쯤 되면은 진짜로 몇 조각을 잡아가지고 그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거꾸로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네, 영종조 이후의 시기는 굉장히 많이 그림 자료나 문헌 자료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아니죠. 그치. 예를 들어서 군관들이 칼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궤 보면 칼 다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칼 다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거긴 다 차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그림부터 다른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뭐 뽑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랬겠지. 뭐 그림이 전부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뭔가 행차 같은 거 할 때는 전부 다 때. 옆에 다 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활을 하나 쏜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에 양궁 쏘듯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활실을 당기잖아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깍지라고 하는 걸 걸어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 보조 장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그게 있어야지 시위를 당기지 안 그러면 손이 다 남아나질 않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잘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보고 이제 바로 방송국 올리는 거죠. 시청자 게시판에. 이거는 고증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없어서 힘들고 많은 데는 많은 데서. 대조할 게 많아. 그러니까 한 곳은 하나가 있어서 나머지 9개를 만들어내야 힘든데요. 다른 한 곳은 9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증 문제는 그 연구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어 부분은 거의 고증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대 중세 언어를 쓰면은 우리 2배속, 3배속 해야 됩니다. 자막 써야 되고. 말이 너무 느려요. 말이 느려요? 네, 옛 시대로 갈수록 말이 느렸고 요즘으로 올수록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예 고증을 포기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곤장을 때려야 되는데 다 옷 입고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TV에 그 알몸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고증해야 되면 다 엉덩이를 내놓은 맨 엉덩이를 이제 곤장으로 때려야 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을 재현하는 거는 또 역시 어렵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조선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다라고 하면 의궤 같은 걸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의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의궤의 단점 뭐냐면 궁중과 관련된 행사들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 모습들은 잘 남아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살펴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신윤복이라든지 김홍도가 남겨놓은 풍속화 그 외에 여러 풍속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박관일 선생님께서 사극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재밌겠네요. 먼저 궁궐과 관련해서 오류가 꽤나 많다면서요. 그렇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 1392년부터 1910년까지 한 500년 정도 있었던 518년 19년 정도 있었던 나라로 보는데 이 조선의 궁궐이 시기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다르고요. 시기에 따라서? 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경복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이 없어요? 네, 복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 고종 때 복원하기 전까지는 창덕궁을 중심으로 왕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배경인 영화에 갑자기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그다음에 광화문이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딱 보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그거 불을 켜고 보는 분들이 불을 켜고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죠. 역사 지식이 많을수록 이제 보이는 게 많으니까요. 네. 영화 이제 광해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뭐 궁궐을 쓰려고 했는데 경복궁 근정전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된 모양이에요.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광해군 때는 이제 임진왜란 이유가 되고 저때 이제 창덕궁이나 창경궁을 복원을 하는데 경희궁도 복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복궁만은 복원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복원 못한 그곳에 갑자기 뒤에 근정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드라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편액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요. 일단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그 편액을 CG로 다 넣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할 때 그 시대 그 창덕궁에 있는 편액들을 다 체크를 해갖고 이제 이 글자가 맞는지 이 건물에 요런 정도가 붙어도 되는지 때에 따라서는 이 건물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창덕궁 편전에 선정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촬영을 못 하거든요. 대략 비슷한 건물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선정전이라는 편액을 이제 넣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다른 그림 찾기 수준으로 엄청난 집중력으로 자문을 해주시네요. 근데 조선 전기 후기 뭐 임진왜란 이후 이전 뭐 그 정도야 뭐 사실 남은 게 많이 있는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궁궐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터만 남아있고 만월대 같은 경우도 빈터로 남아있어서 그나마 이제 태조 왕건할 때 옛 기록을 바탕으로 회경전을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회경전? 네, 그게 이제 그 문경세제 가면 그 세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역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고려 전기, 중기, 후기의 궁궐들이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회경전 하나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뭔가 해야 돼요. 그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요것 자체 고증도 사실은 만월대에 있었던 궁궐의 모습은 조금 언덕배기에 있는 좀 경사진 건물이거든요. 절 건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경복궁처럼 조선시대 평지에 있는 궁궐과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향후에 만약에 좀 여력이 된다면은 이제 고려 분위기로 좀 바꿔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려의 궁궐 안에는 예를 들어 사찰도 있고요. 사찰이 궁궐 안에 있었군요. 네, 탑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장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다른 시대의 어떤 왕실 모습이라든지 무사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발현을 못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또 K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일반 대중들도 역사에서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실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사실은 역사 드라마가 한국 역사 교과서입니다. 대장급이 전부인 줄 아는 분들 되게 그렇죠. 많고. 그래서 그거 바꾸느라고 우리는 숙수가 요리를 했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맞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내기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유치하고 또 촬영 안 할 때는 관광 자원으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뮤지컬 무대 그 어떤 그 구성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역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요? 네. 제가 외국에서도 몇 번 봤는데 이렇게 화려한 무대들이 순식간에 불 꺼진 몇 초 안에 바뀌는 거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법을 저 야외 촬영장에도 좀 써서 예를 들어서 몇 년 그 현재 계신 그 기술자분이 이번 드라마는 몇 년입니까? 딱 보더니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세요. 그러면은 16세기로 세팅해놓고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은 몇 세기입니까? 그러니까 18세기입니다. 그럼 경복궁이 없네? 그럼 창경궁, 창덕궁 제가 재현해 놓을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재현해 놓고 그러다가 큰 꿈을 꾸고 계시구나. 21세기 뭐 그럼 1920년, 28년? 그럼 조선총독부 있을 때네? 그럼 총독부 딱 올라오고 이런 어떤 느낌의 촬영장들이 멀티 유니버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밑에서 막 거창한 어떤 무대 장치들이 있겠지만 조금 좀 시간을 들이면 이제 영화 촬영 제작자분들이 적어도 배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또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부분은 다른 디테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달 보면서 사색 잠길 때 항상 뭐 시대 불문 광한루를 찾는다고 그것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원 광안루밖에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문종이 고민할 때도 그다음에 숙종이 고민할 때도 성종이 그다음에 또 정조가 옷소매 붉은 목젖똥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볼 때도 전부 다 그 성춘향과 몽룡이가 그렇죠. 놀았던 오작교 광안루원을 찾는데 창덕궁 후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일부를 이제 사실은 재현을 좀 어느 공간에 좀 해놓으면 사실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뭔가 또 궁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또는 영화가 좀 품격 있게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주합루 영역도 그렇긴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화려한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경당이나 이런 모습들을 재현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죠. 이제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이제 허가가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게 좀 더 좀 열릴 땐 좀 열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잣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 분 빼고 잠깐 좀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저잣거리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저 모습 아니었나요? 저잣거리 하면 딱 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극의 배경이 될 때 일단 궁중이 있지만 결국 궁중에 있었던 왕이나 세자가 꼭 미행을 하러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거기에서 뭔가 어떤 누군가 충돌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장소는 궁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궐 밖에 어떤 시장거리 좀 시끌벅적한 거리가 돼야 되는데 서민 느낌 나는 곳. 그 시장거리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 김두한도 저런 데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도 저기서 이제 찍으니까 이게 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선 후기적인 모습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일단 저자가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운종가라고 하는 유기전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그 점포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서울 시내 가가라 그래갖고 가게라는 낱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원래 있는 건물에다 붙여서 또 점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계천 주변에 쭉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은 딱 그 점포의 모습만 보더라도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그다음에 그 격이 또 달라져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용 상인들이 온다면 시전 상인들이 온다면 여기 민간인들이 잠시 난전을 벌이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도 다 달라질 텐데 여기는 이 좁은 골목에 왕도 지나가 그다음에 무사들도 지나가 사또 보러 온 시골에서 온 선비들도 지나가 그리고 저기서 꼭 추격전을 합니다. 상인들도 지나가 그러니까 약간 그 드라마의 깊이가 조금 얕아지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극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제 좌식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은 좌식이고 서양은 뭐 입식 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사실 좌식이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흔치 않은 모습이었다고요. 네, 민간에서는 좀 쓰였던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제 고위층 그다음에 이제 공식 건물에서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책걸상을 썼나? 네, 이 좌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고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귀족이든 양반이든 아니면 국정의 관료들이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회의를 그렇죠. 해야 되면 그러면은 일반 그냥 그 전도를 깐 바닥이거나 아니면 마루 바닥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식 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온돌은 병자라든지 어떤 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공간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자, 그러네. 테이블이 또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침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침대도 이런 모습들이 조선 전기 드라마에 나왔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북쪽의 남방기구였던 온돌의 효용에 눈을 뜨게 되면서 궁궐들이 채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는 좌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식과 입식을 시대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걸 이제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조왕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그 항상 책상에서 회의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밑에 보면은 나무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실내의 공간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뭔가 널찍하게 쓸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이 보면은 고대의 건축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근대의 건축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 이유가 온돌 때문이에요. 온돌이 들어가는 순간 2층, 3층 집을 못 쓰거든요. 그러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2층, 3층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나 나무집으로 쓸 때는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그 시대 배경을 어떤 드라마에 표현을 할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한 그 예시도 저희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잠깐 사진 볼까요? 드라마 선덕여왕 때는 저건 이제 조선은 아니지만 신라 때죠. 예, 신라 때지만 침대에서 지금 누워 계시네. 네,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건 알 수가 없는 시대. 썼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 침대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준비한 거? 드라마 이산 이거는 이제 후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후기가 되면은 후기. 이제 온돌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안채든 사랑채든 이제 한옥에도 쓰이게 되고 궁궐에도 마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온돌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건축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네, 저 좌식은 이제 뭐 적절한 구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식주 관련해서도 좀 고증이 어렵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의예요. 옷. 네. 그러니까 옷은 조선 후기 것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거는 정말 드물게 문헌 자료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왕비가 대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쭉 내리는 그 대수머리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요건 조선 후기 거예요. 조선 후기 요거는 거예요. 이제 영화나 의궤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둥그런 관을 적관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꿩이 그 새겨져 있는 관인데 이게 명에서 조선 전기에 그러니까 고려 때 준 관을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왕비의 머리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한복의 그 모습도 조선 전기 15세기 한복과 18세기 한복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말이 뭐 15세기, 18세기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300년, 400년 차이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 2020년 드라마를 찍는데 1970년대 양복을 입혀놓으면 그리고 1970년대 머리 모습 장발 스타일의 머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드라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옷하고 그다음에 머리만 헤어스타일만 제대로 해놓으면 벌써 그 분위기에 좀 빠져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물며 몇백 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냥 조선이라고 퉁쳐서 보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졌다면 그 시기도 전기와 후기 또 가능하다면 15세기와 16세기, 18세기와 19세기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시청자들도 제작자들도 또 누군가 외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이런 것들을 힘을 합쳐볼 필요가 있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진 준비한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대왕세종 속 원경왕후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최명길 씨가 저런 이제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고, 옷소매 붉은 끝동. 이제 저번에 이제 영조 때 이제 가채가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채가 사라진 거죠. 그 수수한 그 머리 장식을 했네요. 수수하지만 화려하죠. 예뻐요. 저런 또 차이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음식상을 차렸는데 음식. 거기에 예를 들어 맛있는 김치가 올라오는데 고춧가루가 올라와요. 빨간 김치가. 그리고 이제 중종 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비들 군인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본방대로. 그것도 안 되는구나.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중종반정은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실수는 거의 안 하세요.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필 적에도 사실 임진왜란 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호랑이가 그렇게 오래된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역사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복식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고 음식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고 또 건축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자문을 해서 그 시대의 모습들을 만드는데 이게 각각의 드라마로 만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식은 그나마 조금 현장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옷이나 건축물은 사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누군가가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제 사극의 백미라고 하면 전쟁 씬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무기 고증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기 고증에서도 우리나라가 활 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들도 있고 총통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명량이나 한산에서도 이미 이제 그 고증은 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화포가 나가서 그게 현장 가서 뻥 하고 터져요. 터지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화약 무기는 예. 이 쇳덩어리를 날리는 데 쓰는 거지. 예. 그게 현장에서 터지는 데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거 안 터지면 심심하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덜 심심하라고 불화살, 화전을 쏴서 이제 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는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훨씬 한 2000년 전에 그 해상 전투라든지 임진왜란 전투를 보면은 여기서 화포를 쏘는데 조선의 화포가 가서 뻥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스턴트맨들이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막 뛰어다니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가 날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전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철편을 수백 조각을 넣어서 쏘면은 굉장한 타격을 주거든요. 오히려 이런 장면들에 대한 고증들 그 파괴력을 보여주면 되죠. 네, 있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량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노량에서는 특히 이제 밤 전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화전을 또 많이 썼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화포의 시각적인 모습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우리 포졸들 보면 삼지창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이는 삼지창들, 포졸들. 일단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삼지창이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게 명에서 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지창 중에서 끝이 갈라진 삼지창을 당파라 그러는데 이건 명에서 수입한 거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삼지창은 그냥 올라가는 삼지창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분이 되고 차이. 두 번째는 이 삼지창은 정예 병력들, 전투병들이 쓰는 거지. 일반 포졸들은 도둑 잡으러 갈 때 안 씁니다. 저 고급 무기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최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그러니까 전략 무기거든요. 가장 약한 무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포졸들이 사또 옆에서 들고 왜냐하면 저게 상대방이 창을 찌르면 그걸 걸어서 그 다음에 옆에 키고 있는 칼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찌르려면은 한 창이 훨씬 더 파괴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니까 사실은 어지간하면 포졸들한테 저런 거 주기보다 그냥 한 창짜리 없어 보이더라도 그게 고증에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 에디터가 궁금해서 저희 김형준의 밀리터리에 나온 김형준 그 국방 전문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현대극도 이게 고증이 만만치 않대요. 영화 촬영 때 이제 화약을 쏠 수 있게끔 개조된 프롭건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아예 수입 통관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 심지어 2009년에는 영화 제작사에 불법으로 총기를 대여했던 업체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실미도 공공의 적에 등장한 총기들이 그런 케이스의 총기였다는 얘기인데 하물며 더 옛날의 사극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 옛날 역사극은 물론이고 현대극만 해도 현실을 100% 사실처럼 다루기도 어렵거니와 이제 일부러 연출 효과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보통 때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볼 수 없었던 경쟁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상호 뭔가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황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건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색한 것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적자하고 서자가 서로 다음 왕위 계승을 위해서 경쟁하는. 애초에 경쟁조차 안 된다.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있으면은 그럼 그 자체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적자가 지금 뭔가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에게서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도 서자들은 경쟁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이런 설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의 고증은 사실은 이제 배경과 어떤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때에 따라서 과장됐을 때 상대방에게 또는 그 시청자들에게 이것이 정말 그때 그랬어라고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제강점기 모습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암살 같은 데 보면은 현장에서 그 일본인 장교가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총을 그러지 않나? 쏘는 저 장면. 그냥 차가 지나가는 차로에서 이렇게 총으로 쏘는 장면이죠. 그렇죠. 시내에서 저렇게 총을 쏘는 장면인데 저런 장면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네. 도심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네. 의병을 어떤 그들의 목적으로 토벌한다는 소위 토벌한다는 이유로 의병들을 학살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검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만 저 장면 자체는 그 당시 주변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잖아요.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의 숫자는 3% 내지 4%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군대의 숫자는 2만에서 3만 안팎이었어요. 두 개 사단이 이제 정주를 했고 다른 경우는 경찰들이 그거를 대체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한 무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폭동까지 일으킬 만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저기 분명히 언론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들은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군인이 민간인 죽이는 거니까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잔인한 장면은 충분히 훨씬 더 현실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많았죠. 예, 그런 사실들을 찾아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상황적으로도 뭐 연출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제 판타지 사극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굳이 까다롭게 뭐 의식주나 뭐 궁궐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냐? 어차피 뭐 연출자, 제작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예술적으로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걸 왜 따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관점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아무리 예쁘고 그다음에 판타스틱한 사랑 얘기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배경 공간은 정확하게 그 시대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퓨전 사극이 아무리 그 시대를 뒤엎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차라리 등장하는 게 낫지. 그 시대, 그러니까 16세기에 광화문 앞에, 그러니까 15세기에 광화문 앞에 우리 그 타임슬립 해갖고 거기에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진짜 개연성이 있는 장르의 판타지 드라마, SF 드라마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우리 시대를 한 6세기부터 20세기를 다 섞어버리면은 그치. 예, 이거는 사극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이야기로 그냥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어떤 드라마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평가의 배경이 뭐냐면 그 시대를 잘 재현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재현하고 그 안에 이야기는 자유롭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고증과 관련해서 살펴볼 관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하 정통 사극이나 아니면 역사 사실을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지 한글 창제라든지 그런데 그 역사 사실을 드라마로 꾸밀 때 이게 분명히 결론이 알려져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역사 사실 자체를 가끔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 사실을 건드리기보다는 역사 사실과 사실 사이에 당연히 기록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록의 공백을 드라마로서 충분히 개연성 있게 풀어내는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 안에서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고 상당 부분은 또 그거하고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는 작가가 꾸며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사실, 그러니까 1636년에 12월에 들어가서 1월 달에 항복하기까지 남한산성에서 고통받았던 그 모습들은 사실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두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또 사극으로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과 사실 사이에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영화의 사극으로서 정통 사극을 표방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이 모든 사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실로 이제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좀 배경에 대한 고증도 좀 확실히 가져가고 만약에 사실을 건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문 들어가신 거 대박나면 인센티브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잡지사 역사 코너 담당자이자 역사 자문가이시자 다수의 역사 프로그램 고증에 참여하신 박광일 선생님과 사극 고증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아무리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도 고증 오류에서 100% 자유롭기란 쉽지 않겠죠. 오히려 때로는 뭐 고증 논란이 생기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잡지사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때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나가기도 하고 후에 정정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면 보다 더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